안녕하세요. 올해 72 되는 할머니입니다. 69까지는 그래도 아직 아줌마죠 하고 웃어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할머니라고 불러도 서운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됐네요.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가 살면서 겪은 일 하나 풀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저는 24세 시집와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어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둘째 성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몇 달 앓다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본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남편이 떠난 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두 아들을 혼자 건사해야 했습니다. 막막하긴 했어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제가 흔들리면 저 어린 것들은 누굴 보고 크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여러 일을 했네요. 새벽 시장에서 나물 팔고 낮에는 남의 집 살림 도와주고 저녁엔 반찬 가게에서 재료 손질하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겨울철 새벽 시장 바닥은 얼음장 같아서 나무를 다듬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피가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나물 몇 줄기를 더 팔아 10원짜리 몇 개를 쥐었을 때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낮에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러 가면 제 자식 또래의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피아노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 자식들은 고작 단칸방에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에 반찬 가게에서 마늘을 까고 도라지를 다듬을 때는 밀려오는 피로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품속에 넣어둔 아들들의 공책을 만지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몸축나는 줄도 모르고 그리 살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두 아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처럼 몸으로 일해 다치는 삶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학원 하나는 더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펜대 굴리는 번듯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제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을 줄여가며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둘 다 공부는 곧잘 했어요. 큰아들 태윤이는 머리가 특출나기보다는 우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장남이라는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늘 동생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 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쳐 쓰러져 자는 제 머리맡에 말없이 양은 냄비에 밥을 비벼두거나 어린 동생의 알림장을 대신 챙기며 엄마, 난 커서 돈 아주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절대 안 시킬게. 내 성공은 다 엄마 덕분이야 하던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들 성민이는 형만큼 근성은 없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영리했어요. 뭘 잘못해도 금방 애교로 넘어가는 재주가 있어서 제가 화를 내다가도 피식 웃고 많은 일이 많았습니다. 언제 다 키우나 싶던 시절이 지나고 나니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저보다 커버린 두 아들이 이제는 저 앞서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다행히 둘 다 제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의 자리를 잡았어요. 태윤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서 일하게 됐고 성민이는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되었습니다. 파출부에 나물 장사까지 하며 키운 애들이 이렇게 됐다니 저는 정말 제가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다고 자부했어요. 아니 그런 줄만 알았죠.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자식이라는 눈꺼풀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 애들 결혼시켜서 잘 사는 모습만 지켜보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태윤이가 먼저 장가갈 거라 생각했어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 은지가 있었으니까요. 태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곁에서 도시락 싸다 나르던 아이였고 명절마다 저를 챙겨 한가며 곶감을 사들고 오던 살가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결혼 소식을 전한 건 성민이였어요. 성민이는 약국 체인에서 근무하며 만난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 약사인 지은이였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만나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만나보니 참 똑 부러지고 야무진 인상이었어요. 성민이는 그렇게 여자친구를 소개하자마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태윤이는 갑자기 은지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동생 결혼식 날 저는 당연히 태윤이가 은지와 함께 올 거라 여겼는데 낯선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저랑 만나는 사람이야. 채원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채원이에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 자리에서 캐물을 순 없었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물었더니 태윤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식었어. 오래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나 채원 씨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 확실해. 은지가 사람 됨됨이는 참 좋았다는 걸 알기에 아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들의 선택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태윤이는 채원이를 정식으로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어요. 채원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은근히 자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더군요. 어머니는 예전에 요양병원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세요. 아버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몇 개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집에서는 결혼하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랑 외제차는 기본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태윤이는 지금 구청 일 계속하는 거니? 저 결혼하면 공무원 그만두려고요. 장인어른 사업 쪽에서 좀 배워보려고요. 솔직히 구청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언제 서울에 집 한 채 사겠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조만간 큰 자리를 하나 맡겨주시겠대요. 아깝지 않겠어? 어렵게 붙은 자리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안 그래도 요즘 장인어른이랑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큰 세상으로 나가서 도전 한번 해봐야죠. 엄마도 맨날 구차하게 아끼면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어렵게 붙은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사돈어른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태윤이가 저는 영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아니라 아들 인생이니 함부로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결혼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돈댁의 재력에 이끌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더군요. 태윤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우직함은 사라지고 점차 돈과 성공에 눈이 먼 속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그 의심은 나중에 성민이가 전해준 이야기로 더 짙어졌습니다. 엄마, 저번에 형이 만나던 은지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가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형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언제 새로 만난 사람이랑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혹시 형이 양다리 걸쳤다가 저쪽 집안 배경 보고 은지 누나를 버린 거 아니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오랜 시간 자신만 바라본 사람을 두고 배경 좋은 사람을 택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나중에 태윤이를 앉혀놓고 물어도 입을 다물기에 저는 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태윤아, 내가 말을 안 하니 진실은 모르겠다만 혹시라도 눈이 멀어서 은지 버린 거라면 언젠가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온다. 성공이 다가 아니야. 조건 없이 내 편이 돼주는 사람 하나가 더 큰 재산이다. 처가 덕 보며 사는 게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내 자존심 다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 태윤이는 아무 대꾸 없이 눈만 내리깔더군요. 그래도 결혼 후 겉으로는 별 탈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태윤이는 말한 대로 구청을 그만두고 사돈어른 밑에서 계열사 하나를 맡아 일을 시작했어요. 채원이 첫인상은 어딘가 계산적이고 시댁을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가끔 보는 사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성민이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다가 은지가 예전에 보내준 사진첩을 우연히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마침 그 무렵 동창회에서 은지 소식을 들었어요. 은지는 태윤이와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을 결심하고 캐나다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은지의 근황을 다시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은지는 그곳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차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과 소박하게 결혼도 했다고 했어요. 지인이 찍어온 사진 속 은지는 참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묘한 안도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아들 곁에 남았더라면 지금 이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과 그래도 저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이지요. 두 아들 다 결혼해 분가하고 나니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성민이 내외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아이를 가져서 저는 손주 안는 기쁨도 2배로 느꼈습니다. 딱 제가 바라던 노후였어요. 큰 욕심 없이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면서 손주 자라는 재미로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삶 말이죠. 특히 작은 며느리 지은이가 저한테는 딸처럼 살가웠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어서 늘 그 빈자리가 컸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곤 배시시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았어요. 처음에 제가 부담 주기 싫어서 너무 자주 안 와도 된다고 했더니 지은이는 오히려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단골 환자분이랑 약 처방 때문에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큰 실수 안 하고 잘 끝냈어요. 축하 좀 해주세요. 성민 씨는 오늘 당직이라 저 혼자 심심해요. 어머님, 저번에 담가주신 열무김치 다 먹었어요. 더 얻으러 왔어요. 온 김에 같이 저녁 드셔요. 나중엔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놀러 왔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지은이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그거 아세요? 저 사실 어머님이 저 이용해서 뭔가 얻으시려는 며느리 아닐까 걱정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그냥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 연세 더 드셔도 제가 절대 어머님 이용하는 며느리는 안 될 거예요. 약속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돌던지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지은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어요. 저도 무뚝뚝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지은이 앞에서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가 두 돌 될 무렵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더군요. 시작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태윤이가 맡고 있던 계열사가 실적이 신통찮았는데 그래도 성실히 애쓰는 모습을 눈여겨본 사돈어른이 본사,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대표 자리를 태윤이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소식도 태윤이가 직접 전한 게 아니라 법무 자문 관계로 먼저 들은 성민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이니 축하는 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태윤이네와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엔 새 자리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화하면 부재중이 다반사였고 문자에 답도 없었지만 그러려니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바빠서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올 때였어요. 나이 들면 생일이래야 그저 한 해 더 세는 날일 뿐이지만 성민이 내외가 다 같이 모여 외식하자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태윤이네는 처가 결혼기념일에 맞춰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며 불참을 알려왔어요. 서운함이 없지 않았지만 사돈댁 기념일도 매년 있는 게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생일 당일도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건네며 늦은 축하라도 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며칠 후 집에 들른 성민이 내외와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조금 했는데 문득 태윤이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싶어지더군요. 태윤아, 잘 지내니? 별일 없어?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여행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수화기 너머로 채원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어머님이셔? 이 시간에 왜 전화하셨대? 뭐 맡겨놓으셨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원아, 지금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니? 아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왜 연락 안 했냐고 하시니까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한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니? 됐어요, 됐어. 성민 씨, 형수 좀 바꿔봐라. 전화를 넘겨받은 채원이는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받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서운하신 거 다 티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난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건 거였는데 먼저 불만을 드러낸 건 채원이 너 아니니.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든가.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며느리 단속하시면 사람들이 안 좋게 봐요. 내가 언제 널 단속했다고 그러니. 저번 설날에 저한테 화장실 청소랑 걸레질 시키신 거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그건 사실 다 같이 청소하던 중에 채원이도 거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오히려 채원이는 도중에 바쁘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제가 나머지를 마저 했었죠. 그게 그렇게 억울했다는 말을 듣자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그렇게 서러웠니? 그래, 알겠다. 앞으로 뭐 하나 부탁하는 일도 없게 해야겠구나. 저 이렇게 언쟁하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연락이나 방문 문제로 스트레스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다 들은 성민이도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 저 진짜 살다 살다 제 처제뻘 되는 애한테 별소리를 다 듣게 하시네요. 그 후로도 채원이는 작정한 듯 굴었습니다. 필요할 때 말고는 저를 남처럼 대했어요. 그 통화가 있고 얼마 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윤이네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외출 중이었고 저는 손주를 재운 뒤 차 한잔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한 달 전에 가져다준 밑반찬통이 뚜껑도 안 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멸치볶음 속 견과류에 하얗게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먹을 줄 알고 새벽부터 손을 비벼가며 만들었던 반찬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손주를 재우다가 5살 난 손주 녀석이 잠결에 뒤척이며 저한테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왜 자꾸 싸워요? 밤에 문 잠그고 소리 질러요. 나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손주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준서 무서웠겠다. 엄마 아빠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하다 목소리가 좀 커진 거야. 걱정 마, 할머니가 있잖니. 속으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것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미 속에서부터 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냉장고 얘기를 꺼냈더니 채원이는 펄쩍 뛰었어요. 채원아, 냉장고 보니까 내가 담가준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줄까? 냉장고를 왜 열어보셨어요? 뭐 흠잡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물이 필요해서 열었다가 본 거야. 어머님이 손주 봐주신다고 남의 집 냉장고까지 마음대로 뒤지실 권한은 없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회사 물려주셨으니까 이 집에 와서 다 감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세요. 다 자기 편할 대로만 해석하시고.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채원이는 태윤이가 대표직을 받은 뒤로 시댁에 지키던 최소한의 예의를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걸요. 나중엔 제가 보내는 반찬을 아예 택배로 도로 붙여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을 사돈댁 사업에 팔아넘긴 기분마저 들었어요. 태윤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 얘기를 꺼내면 늘 말을 잘랐어요. 엄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어차피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같이 사는 제가 더 피곤해요. 엄마가 아니라. 넌 어미가 무슨 대우를 받든 참으라는 말이냐.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 하나 자리 잡으면 엄마도 더 편하게 사실 텐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나는 오지도 않은 호강 약속하는 아들보다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아들이 더 필요하다. 이 말만 들으면 태윤이가 천하의 불효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욕심은 있어도 어미한테 함부로 굴놈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건지 아니면 자식 눈이 멀어 본 모습을 못 봤던 건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돈과 권력이 우직했던 아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쓸쓸할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태윤이네와 연락이 뜸해질 무렵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태윤이 이혼했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내가 잘못 봤나? 저번 주말에 백화점에서 태윤이네 며느리를 봤거든. 근데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더라고. 남자 손엔 명품 쇼핑백이 잔뜩 들려있고. 혹시 남매 아니야? 오빠나 남동생 있나? 아니 외동딸이잖아. 근데 진짜 확실해. 채원이 얼굴이 흔한 인상이 아니잖니. 전화를 끊고도 설마 하면서도 뒷골이 뻐근해지더군요. 부부 일은 당사자끼리 풀어야 한다지만 만약 태윤이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마음을 지은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먼저예요. 남녀 문제는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라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요.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주버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어머님은 일단 아셨으니 가만히 계실 순 없잖아요.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니? 제 친구 중에 로펌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된 믿을 만한 조사업체가 있어요.
거기 한번 맡겨볼게요. 저는 그렇게 지은이 도움으로 채원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한편으론 정말 불륜이라 갈라서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냥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빈방에서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가 싶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어느 밤 태윤이네 집에 손주를 봐주러 갔다가 우연히 베란다에서 채원이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물을 마시러 나오는데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채원이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오빠, 나 요즘 너무 답답해. 태윤 씨는 맨날 회사 일밖에 몰라.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데. 거기서 봐. 알았어. 이따 문자할게.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다시 거실로 들어갔지만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조사를 반드시 끝까지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줄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님, 결과는 나왔는데 내용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지은아. 내가 직접 봐야 태윤이한테도 보여줄 수 있지. 직접 확인한 충격은 말로 다 못하겠더군요. 사진과 영상 속엔 채원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같은 차에 타고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태윤이에게 보여줄 건 이미 정했지만 만약 아들이 알고도 자리 욕심에 이혼을 안 한다면 그건 또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몇 년 전 살던 동네가 재개발돼서 제법 두둑한 보상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돈을 태윤이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돈댁 그늘에서 받은 자리는 버리고 새로 시작할 사업 미천으로 쓰라고 말이죠. 자식을 향한 눈먼 어미의 마지막 구원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저를 말렸어요. 태윤 엄마, 요새는 돈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이야. 다 물려줬더니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 도와주고 싶으면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우리 옆집 할머니는 시한부라고 거짓말해서 자식들 반응 보고 유산 정리했다더라. 씁쓸했지만 맞는 말이라 여겨졌습니다. 결혼 후 달라진 태윤이의 모습을 봤기에 저도 결국 그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속이는 게 양심에 걸리긴 했지만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성민이네에게 위안 말기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성민이와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게요. 전국 어디든 좋은 병원 다 찾아볼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지은이는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면서 간병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 말하지 못하고 애들을 진정시킨 뒤에야 조심스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너무하셨다며 눈물을 훔쳤고 성민이는 화가 나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화는 일주일 넘게 갔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자식이 있다는 안도감에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정작 제가 봐야 했던 반응은 태윤이었어요. 주말에 미리 연락도 없이 태윤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채원이는 순간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니 마지못해 들여보내주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태윤이는 고개만 돌려 저를 보며 귀찮은 티를 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윤아, 채원이 너도 이리 좀 앉아봐라. 지난주에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라는구나. 말기래. 병원비도 걱정이고 이 몸이 치료를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암이요? 어머니, 암 걸리셨어요? 그래. 그냥 소화가 안 되나 했는데 그렇다더라. 성민이네는 아직 몰라. 그래도 네가 맞으라 먼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왔다. 갑자기 암이라니. 어머니, 지금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대표 맡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저 어떻게 하라고요? 태윤아,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아니, 급한 거 아니면 성민이한테 먼저 가시지 왜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요? 채원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네가 다들 잘 벌잖아요. 설마 저희한테 간병 부탁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이 사람 간병은 못해요.
평생 병수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 간병이란 말 나온 적 있니? 왜들 그렇게 겁부터 먹고 앞서 나가? 그럼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때문에 오신 거죠? 간병 못 해드리는 대신 돈이라도 좀 챙겨드리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어미 앞에서 걱정보다 저희 앞가림부터 챙기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내가 니들한테 뭘 바라겠니? 아프다는 사람 고려장이라도 할 눈빛으로 쳐다보는 니들한테. 아무리 자리가 높고 돈이 많으면 뭐하니?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옹졸한데. 알겠다. 앞으로 내가 쓰러져도 너희한테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으마. 그 대신 너희도 나중에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여기서 그렇게 약속하자.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태윤이도 채원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민이를 통해 이 거짓말이 시험이었다는 걸 안 태윤이는 저한테 전화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부모는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식은 아픈 부모한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말하냐고 해도 되는 거니? 억울하면 너부터 돌아봐라. 그 후로 저는 태윤이네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있었죠. 힘들게 알아낸 채원이의 불륜 증거를 태윤이에게 알리는 일말입니다. 직접 말하기도 싫어서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를 태윤이 회사로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던 그 며칠 동안 저는 멈추지 않는 가슴 통증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식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이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인과응보라는 생각에 방 안에서 홀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성이라는 것이 자식의 파멸을 제 손으로 서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비참함에 빈방에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시려왔습니다. 효과는 빨랐어요. 얼마 안 가 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어머니가 이런 걸 왜 보내신 거예요? 나야말로 묻고 싶다.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내 아내한테 물어야지. 이걸 왜 저한테 보내셨냐고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냈다. 화낼 상대를 잘못 짚었구나. 그 사진 보고도 같이 살고 싶으면 알아서 살아라. 대신 앞으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 말은 하지 마라. 나는 제 능력도 안 되면서 눈이 멀어 자존심 다 버린 아들을 키운 적 없다. 그게 태윤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태윤이 소식은 전부 성민이를 통해 들었어요. 몇 달 뒤 태윤이가 성민이에게 이혼 문제로 상담을 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답니다. 태윤이는 결혼 전 사돈어른이 제시한 혼전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땐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혼을 먼저 꺼낸 것도 태윤이가 아니라 채원이었답니다. 불륜을 따지고 들자 채원이는 오히려 사람을 붙여 뒷조사한 인간이랑은 못 산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태윤이가 이성을 잃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유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혼전계약서 덕에 챙길 것 하나 없던 채원이는 오히려 당당했고 결국 이혼이라는 딱지 하나 붙은 채 밀려난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기보다는 어떻게 그 결혼에 모든 걸 걸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태윤이는 결국 이혼했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얼마 전엔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며 성민이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다는데 성민이는 제게 있었던 일을 다 알기에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여기저기 손을 벌려 자금을 구하는 모양이지만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죠. 웃긴 건 지금까지도 저한테 먼저 연락 한 통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통화 때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염치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자리 앞에서는 그리 쉽게 굽히던 자존심이 어미 앞에서는 왜 이리도 안 굽혀지는지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앞으로도 태윤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제가 먼저 손 내밀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먼저 실망을 안긴 자식에게 무조건 다 내어줄 필요는 없더군요. 부모의 사랑은 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것으로만 그려지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도 많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미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게 드러난 자식에게는 제 손에 쥔 것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것도 부모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합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 그 헌신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결국 저를 지키는 힘이 되더라고요. 늙음하게 큰 상처받지 않으시려면 부모 스스로 자신을 지킬 방법 하나쯤은 미리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늙은이의 넋두리를 많은 분들 앞에서 풀어놓을 자리가 흔치 않은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채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큰 상처 없이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